예,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예, 검찰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정부 질문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 분야인데요. 글쎄요, 워낙 치열할 거라는 예상은 있고요. 가장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네, 두 가지 정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청 그 간판을 떼겠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이 정치 분야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그거 이상으로 특별재판부, 특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공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덧센 특검법, 이른바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 또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검찰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그 대치 국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그대로 지금 지난 대선 국면 이후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 분야의 질문, 이것은 내일 또 외교 분야, 사회 분야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오늘 신경전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오늘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치 분야라고 일단 주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사실 정치에 해당 안 되는 분야가 또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관련된 부분들 외에도 이번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제한이 있을 공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쨌든 조지아주 사태, 여러 가지 분야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된 집중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입장을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뭐랄까 처음의 분위기랑은 미국 측에서도 조금은 좀 분위기나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워낙 지금 그 사태의 그 바운더리, 이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이 대미 투자를 예정을 했거나 앞으로 할 모든 국가가 다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도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컸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외교부 차관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 회담을 해서 유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외교적 그 레토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이 엉성한 구조의 비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비자 문제를 손을 보겠다라든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 물론 이거는 이제 워킹 그룹에서 다뤄야 할 세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거는 아무리 외교적인 레토릭이라고 봐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도권은 역시 계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적절한 시점에서 밀었다 당겼다라고 하는 이른바 밀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다분히 미국의 고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근로자는 10여 명 정도입니다만 여기에 투입된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바로 국토안보부를 비롯해서 500여 명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 미국 대미 투자의 이른바 주도권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벌인 상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요.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엘레바마 비롯해서 미국의 20여 군데의
이게 지금 그 휴화산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바로 이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좀 상식적인 그런 그 자세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 그리고 이른바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까지 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라는 심각성을 느낄 시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반드시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혹여라도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스리는 게 먼저일 테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정부 간의 협상 말씀해주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앞으로 뭐 워킹그룹 창설이라던가 비자 관련해서 뭐 상담 창구 개설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면서 사태가 좀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진정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내에 귀국해 있는 그 구금됐던 분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그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같은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또 하나 내놨지 않습니까? 예.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이 주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그 국민들에 대한 조지아주의 사태, 구금 사태 이 부분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 조지아주 사태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상 무서워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지아주의 사태는 완벽한 실책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뭐 커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비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보면 그 외국에서 우리의 기업,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 그리고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기술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비자 문제도 지금 저희가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부분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양국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뭐 예를 들면 이포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이 있다면 1차적으로 비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구금되신 분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비원 비자를 가지고 가서 회의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저희가 했고 아마 양국이 해석의 영역으로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양국이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번만큼은 좀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도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관세 협상 이게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저는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라는 큰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상정을 해보면 대략 한 80%에 가까운 그런 그 투자이거든요. 이게 일본에도 전체적인 금액은 일본이 더 투자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외환 보유액 대비는 일본이 약 4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라든가 리스크를 안고 그리고 과도한 그 투자 약속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뜻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한미가 합의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인을 협상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을 서명에 사인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명문에 사인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유리할 그런 그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는 투자 구조, 이것이 지금 양국 간에 합의하기가 매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수익 배분입니다. 여기서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수익이 났다. 그럴 경우에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90%를 미국에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이 대미 투자에서 90% 이상을 그냥 트럼프 행정부에 뭐 아주 속칭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그런 항목에서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야말로 아주 해피한 서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이게 지금 당분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좀 길어지거나 또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언가를 더 요구를 한다면 더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세 가지의 협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국익에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상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17조 원을 지키기 위해서 488조 원을 미국에다가 상납하는 이런 우매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서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 내에서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이번 일본과 미국과의 그 협약은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시안에 쫓겨서 우리 국익을 포기하는 그런 협상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안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아주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떤 왜 이렇게 협상이 더디냐 이런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협상이 합리적인 협상이냐, 공정한 협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힘을 좀 모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공방도 있을 텐데요. 민주당이 위헌 논란 등이 있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엇이 위헌이냐는 발언 사흘 만인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는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양당의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 지금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의 말은 별도의 법원 설치가 아니라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할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뭐가 문제냐? 이 3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하고 똑같죠? 이게 뭐가 위헌이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위헌이냐? 글쎄요, 제가 위헌인 그 근거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나라 헌법 110조를 보면요. 특별법원으로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이라는 예외적인 그런 그 영역에 대해서 특별법원을 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영역에서는 특별법원을 둬서는 안 된다 또는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또 헌법의 2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조 이렇게 돼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누구에 의한? 법관에 의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을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각급 법원에서요. 즉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나는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을래라고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헌 소지가 학자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재판부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위헌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살짝 바꿨죠. 전담 재판부라는 얘기로 살짝 이름을 바꾼 그런 속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라는 게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은요.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또 헌법 이것을 배나라 감나라라고 해석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자리인데 이거 앞뒤가 전도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선출된 권력을 더 상위로 보는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중에서 국민의 표로 당선이 된 선출된 권력, 즉 국회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우리가 배운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의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 그리고 그것을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뭐가 위헌이냐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신데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위헌적인 말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지금 그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특별법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보면요. 지식전담 그 재판부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는 학폭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4월 달에 대법원이 3개의 그 법원에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대법원이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밝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대법원이 관련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어도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관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 법관은 현재 다른 외부인이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 지금 특검처럼 외부에 있는 분들이 특검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천위원회는 외부에서 구성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현직 법관들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부분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도 재판부 법원을 설치하는 것 또는 그 법관을 임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대법원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슨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짧게 제가 예. 그 지금 말씀 중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지금 법관 중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그까지만 그 맞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에 추천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죠. 이 법원 또 이 국회. 자,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는 특검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금 3개 특검 중에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이 참여를 해서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야당들의 어떤 그 추천권이 있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의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 여기에 법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내용 중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대법원장이 본인의 이 양심과 뜻대로 추천을 할 수가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어떤 사전 내막을 받아서 그렇게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됐다라는 면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김이 작용을 커다랗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퇴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과 거리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그 의구심이 들고 있고 또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부가 굉장히 사법부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면 왜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 스스로 반성, 성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내란 재판부가 특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그 재판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지금 재판 굉장히 이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판이 공정하게 또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최종적인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높이가 국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정당, 더더군다나 국회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는 특정 정당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된다. 이것은 뭐 지금 현직 법관인을 임명하느니 이런 그 강론도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공산당이 있죠. 뭐 일당 독재입니다. 경제 마인드가 많이 갖춰져 있다 해서 이 공산주의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공산당 직속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바로 인민재판부, 공안국, 수사국 이게 다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야 이웃대에 있는 바로 중국에서 이런 비슷한 그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하고 왜 중국하고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인민재판부, 수사국, 공안국 모두 다 특별 그런 그 직속기구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요. 바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고 지금 아주 입을 모아서 여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사퇴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제가 상당히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 이 군주를 물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게 바로 국민들의 무서운 눈높이와 민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총리 공관에서 깜짝 당정대 고위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툭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가 참석을 했고 함께 악수하고 웃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장 발언 함께 보시죠. 악수도 어색하잖아. 이거 됐어. 가끔 써야 되겠다. 네, 일단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뭐 여러 농담 섞인 이야기도 나왔고 큰 웃음도 터져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만찬이었는데 어제 만찬으로 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이 봉합이 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먼저 그 갈등이다. 여권 지도부 안에서 갈등의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주재해서 여권의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고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등이 보여진 지 한 2, 3일 안에 이렇게 갈등 국면을 수습하고 또 뭐 마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언제든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기에서 나왔던 뭐 목소리들이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정대가 원팀이고 또 원보이스로 하나의 목소리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같이 가겠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자리였기 때문에 어제의 만찬을 통한 회동은 굉장히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부터 있을 정기국회의 어떤 대정부 질의라든지 또는 앞으로 지속될 100일 동안의 대장정이 굉장히 원만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도 대통령의 성공과 무관하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갈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렇게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은 저 웃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파열음이 곧 나타날지 이거는 뭐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저렇게 파한대소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 파열음이 났겠습니까? 바로 뒤에 그들의 정치적인 명운을 좌지우지 주락펴락하고 있는 이른바
강성 개딸들 참 뭐 표현이 좀 너무 세죠. 개딸 뭐 그들이 얘기하는 개혁의 딸의 준말입니다만은 정말 이 강성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대표로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수은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강성 세력들의 눈치 보기에 서로 급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더 센 특검법, 그들이 얘기하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하고 딜을 해? 야,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개딸들의 목소리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거 적절치 않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추미애 이 뭡니까 의원 법사위원장도 그래서 지금 더 강성 모드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국회의장이라든가 또 서울시장이라든가 앞으로 이 하고 싶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번 파문에 대해서 나는 그 관계 없어요. 내가 법사위원장이지만 법사위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성 모드로 안 해도 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도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인 그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강성 개딸들의 이 판단,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는 것을 면밀히 복기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런 대소 저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최근 구속된 이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았는데요. 부산을 가서 첫 행보로 교회를 찾았다. 이거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소위 종교 탄압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이유 선거법 위반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도 이유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이 그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장외 집회까지도 공언을 한 상태인데 장외 집회를 하려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떤 그 투쟁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투쟁 동력을 소위 이 우파 세력인 교회의 세력을 교계의 세력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 차원의 방문이 아니었겠는가. 결국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국정의 방향을 대여 투쟁의 방향을 저는 잘못 설정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있다면 공당이라면 정기국회를 통해서 여당을 또는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장외투쟁을 궁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외투쟁에 함께할 세력으로 극우 또는 우파의 이 교계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매우 잘못된 정략적인 그 발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장외 투쟁을 위해서 우클릭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장외 투쟁 가능성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당 지도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회라는 이 공론의 장이 있고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제 9월에 국정감사라든가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민주당이 이 상대 카운터로서 인정을 안 하고 일방 독주를 지속하는 한 글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정기국회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를 협의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분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 국회 아니면은 장외투쟁이라는 카드 외에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필리버스터 그거는 아무 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국민과 함께 우리의 뜻에 맞는 그리고 민주당의 일당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동의하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민주당의 어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통령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야 할 때 그 여자가 줄 열자 아니겠습니까? 카드를 주고 이른바 상대방을 정식 카운터 파트로 인정을 하는 데서 협상이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매우 미흡하다. 아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센 특검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갈 속셈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의 어떤 협상 또는 협치 이거보다도 대치 국면이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과 관련해서 앞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된 직후에 2차 가해에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작년에 이제 수감된 이후에 9개월 만에 복귀인데 좀 복귀 후에 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복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국 혁신당의 이 비상한 상황을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복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깊은 책임감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첫 회의 공개 회의가 있기 전날인 어제 소위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이 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또 SNS에 글을 쓰면서 상당히 큰 또 이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국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또는 리더십 이런 부분도 동반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출발을 오늘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귀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정치권의 좀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예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번 성비위 관련해서 점점점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른바 가해자로 분류되는 쪽에서 조직적으로 반격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다. 이게 10개월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누어져서 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증언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듯이 일단 부인을 하는 데서 지금 이 법정 투쟁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수록 지금 조국 혁신당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된 조국 위원장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한 또 솔로몬의 지혜가 이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한 그런 이 대치 상태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그런 이 해결 가능성 또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한다라는 가능성은 별로 크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